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경영 언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더 수그러들고 좀 이렇게 하면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을 치르고 싶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여러분에게 과제로 일단 대처를 하겠습니다. 과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 6장 다음에 아마 7장까지 나갈 것 같은데요. 7장, 8장, 7장까지 배운 7장까지 각 장별로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각 장별로 여러분이 그 책을 보면서 각 장별로 요약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 받는 것은 나중에 기말고사도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만약에 기말고사도 시험을 치지 못한다면 똑같은 과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 사태를 보고 이번 중간고사처럼 또 기말고사도 또 만약에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제출을 받고 또 다른 하나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는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중간고사는 대면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장별로 배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노트에다가 노트 한 권을 만들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은 여러분이 그죠? 제출을 받는 거는 여러분이 언제 제출을 받아야 될까요?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에서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에서 제출을 받는데 이게 또 학교를 와야 되죠. 또 학교를 와야 되는 점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노트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거는 기말 때 그냥 한번 학교로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중간에 또 오라고 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일단 중간고사 기간까지 여러분이 노트를 정리를 해서 7장까지 정리를 하면 그 7장 정리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파일을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만약에 학교 그 클래스에 올려지지 않으면 내용이 좀 그림 파일이라 올려질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그냥 올려지면 그쵸? 어차피 나중에 최종 받아볼 거니까 일단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장별로 쭉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만약에 유클래스에서 안 올려진다고 하면 쪽지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가 아마 공지가 된지 모르겠네요. 이메일 주소를 해서 이메일로 내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트는 최종 기말고사 때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중간고사 과제로 시험을 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 각 내용을 요약해서 꼼꼼하게 하면 그 A 플러스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을 대충 정리한다든지 좀 빠진다면 점수가 A 플러스가 다 안 나갈 거고요. 저도 시험을 치고 좀 더 객관화시켜서 점수를 나가는 게 더 좋은데 일단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다시 또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트 정리 각 장별 요약해서 제출하는 걸로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각자가 내용을 보면서
그죠? 요약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되고 그 내용을 내가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렇게 성의껏 해야 되겠죠. 너무 양을 적게 해서 뭐 차례 부분 적어서 내고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수기로 씁니다. 이게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고요. 수기로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각각 장별로 좀 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욕심을 많이 낸다면 좀 많이 뭐 색깔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세요. 대충 하면 네 제가 보기도 힘들죠. 하여튼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자료방을 만들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사진으로 첨부가 안 되면 제가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메일 주소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는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시험을 대면 시험 문제는 다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시험을 쳐서 해봐도 네, 서로 또 이렇게 또 뭐 컨닝을 했니 안 했니 또 말들이 많으니까 네, 걱정도 되고 서로가 믿음도 안 가고 차라리 그 과제를 해서 여러분 공부도 할 겸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 4월 20일부터 만약에 그 중간고사 기간이니까요. 거의 4월 그죠 한 26일까지 말기까지니까 26일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더 늦어지면 이제 감점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지식, 경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자, 지식 경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경영 혁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했죠. 정보화 사회가 온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그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식을 매개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식을 조직 생산능의 극대화, 고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으로 부각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책을 어떻게 씁니까? 책을 회사 이제 종업원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회사에 그렇죠? 서재에 꽂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구입 비용 모든 게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또 부서별로 또 토론을 벌리고 이런 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말 그대로 지식이 돈이니까 지식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구성원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문서로 작성되면서 형식지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회사의 어떤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인풋을 많이 했죠.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독서 경영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자, 지식사회가 갖는 특징이 뭐냐?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기업, 지역,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미얀마 사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 시분과 부는 지식을 따라 이동한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좀 더 잘 사는 사람, 그죠? 좀 권력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좀 괜찮은 정말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면 어떤 주식을 사면 된다더라, 땅을 투자하면 어디에 땅을 투자하면 된다더라, 그죠?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책을 보면 어떤 책을 보면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식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 개인 차이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의 출연이다.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가 출연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1인 기업이 많이 창업을 했었죠. 1인 기업. 그래서 범조직적인 성향이 없다. 범조직적인 게 뭐냐 하면 코스모폴리탄이라 해서가지고 한마디로 세계이다. 세계를 내 집같이 여기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다 떠돌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활개를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조직이란 조직 내부에서 승진보다는 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1인 기업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외부에 그 많은 기업을 교육을 갔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갔는데 그 회사 그 CEO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직원이 이렇게 너무 똑똑해지니까 나가서 막 창업을 해버리는데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안 되도록 좀 교수님 좀 제발 직원들의 사기만 불러 주시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는 CEO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지식과 정보 때문에 새로운 1인 창업이나 아니면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지만 회사로 놓고 보면 실컷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양성시켜 놨더니 회사를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교육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가버리니까 회사로서 큰 손실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그 발버라는 사람이 옆에서 많은 협조와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CEO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빌 게이츠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냥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창의성인 어떤 창의적인 그런 능력도 있지만 소통 능력도 되지 않았을까. 소통.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그렇죠? 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 사장님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결국은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와 어떤 월급적인 부분에서 서운함이 없이 그 성과가 나오는 만큼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 내가 그냥 이 아이템을 나가지고 가져가서 그냥 내가 회사를 창업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사장님 위해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아니면 뭡니까? 그죠? 회사를 퇴사하지 않을 텐데 사장님이 좀 직원들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게 말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비전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와 지식사회에서 근로자가 똑똑해지셔서 그 아이템이 회사에서 이렇게 융합되고 녹아나면 참 좋은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쉽죠. 예전에는 제조업을 창업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기계도 들여놔야 되죠. 땅도 빌려야 임대를 해야 되죠. 최소한 5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 시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조업 필요 없어요.
OEM 방식으로 그냥 생산해달라고 하고, 그죠? 브랜드화된 그냥 마크만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품을 제조한다 했을 때 화장품을 만드는 새로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만 있으면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제조회사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죠. 결국은 회사가 그죠? 직원 모아서 회사 그죠? 제조 기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탁에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사무실 하나 있어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만 있으면 충분히 많은 제조업들이 찾아와서 제품을 서로 만들어 주려고 줄을 서니까요. 그럼 내가 좀 더 잘 만드는 회사를 선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나이키가 그지? 뭐 제조업이 공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똑똑해짐으로 해서 오히려 그 기업의 어떤 숨은 인재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상사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자, 노나카 이쿠치로가 한 말입니다. 지식은 제품이나 기술보다 경쟁 기업이 쉽게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제5의 자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식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학원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라고. 학교도 많이 이제 대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돈을 막 물려줄 수도 있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주라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한다면 그게 절대 헛된 투자는 아니죠. 돈을 몇십억씩 물려주는 것보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몇백억을 몇 조를 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왜 부모가 자녀를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할 때 억지로 자녀는 학교도 싫고 학원도 싫고 한데 옆집 애가 학원 가고 막 그죠? 뭐 대학원 가니까 우리도 보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보내는 경우만 그렇지 본인이 하려고 하고 본인이 더 배우려고 하면 끝까지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더 큰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배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로 뭐 직업을 가졌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만큼 어떤 능력이 발휘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정말 세상의 이치를 잘 못 깨닫게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식이라는 거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하는 만큼만 배우고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배우고 나가자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파고 또 깊게 파서 더 전문성을 키워서 나가면 훨씬 이 대학이 정말 여러분에게 뜻깊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차고 보람있게. 자, 히터 드릴 거 말씀 뭐라 했냐면 과거에 노동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그죠? 노동력, 자원이 없던 앞으로는 지식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고등교육 세계 1등인데 대한민국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인재가 글로벌 기업으로 막 이렇게 취업을 해서 성공을 못한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졸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죠? 그래서 그냥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그죠?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개선 활동, 그죠?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출 심사받고 이렇게 돌고 돕니다. 이제 회사
들어가면 뭐 공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자, 지식사회에서 경쟁과 시장의 패러다임. 자, 그래서 지식사회는 고객 중심의 경영이 기업 수익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 그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왜 그러냐?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생산자한테 많이 따집니다.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얼마인데 이게 제조 원가가 얼마이길래 이 가격이에요? 이렇게 알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뭐 정부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공유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그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 뻥튀기를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고 고객의 속성을 재정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이 수익 영역이 된다.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고객이 무엇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고객이 그 정답을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곧 그게 수익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 고객 감동 경영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최근들어 고객은 구매만을 전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전반의 그죠? 과정에 전반적인 활동을 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의 역할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겠죠.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붙박이장을 사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붙박이장을 자기가 설치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자기 사진 찍어서 왜 이리 많이 올려놨고 막 댓글로 너무 많이 좋게 적어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맨 밑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더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설치하고 그 붙박이가 내가 설치한 붙박이장이 너무 좋다, 뭐 설치가 잘 됐다, 빠르게 됐다, 뭐 별의별 좋은 소리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는 뭐 짜고 치다 어떻게든 잘 모르죠.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감동을 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또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요즘에 댓글 알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댓글 알바가 있다. 그래서 뭐 블로그나 그죠? 페이스북이나 뭐 마치 치면 나오는 것들이 그죠? 자, 엘리토플러가 제3의 물결 뭐라겠습니까? 고객은 뭐다? 프로슈머다. 왜 프로슈머냐? 말 그대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소비를 하는 건 알겠는데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플랫폼 시장 아닙니까? 물류를 소비자 단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소비자끼리 한번 모아보자. 어디서 모아서 자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게 불법으로 알면 괜찮은데 뭐 다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가 많이 들어있죠. 네트워크 사업.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뭉친 거거든요. 뭉쳐서 자 그쪽에 정수기가 얼마인데요. 우리가 정수기를 쓸 테니 우리 소비자에게 그 포인트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모이고 나중에 그걸 돈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쟁 시장에서의 고객과의 관계가 결국은 지식 공유, 제품 공유 이런 대화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자, 그래서 지식사회에서 경쟁시장 변화에 지식사회는 생산 소비의 제1융합이다. 맞죠? 라이프 사이클과 시간에 대한 가치 관계가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지식 공유로 인해 기업과 고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무서운 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CR도 안 먹혔죠. 그런데 고객이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조율도 하고 막 이렇게 협상을 들어오니까 그죠? 네, 고객이 이제 파워가 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머릿속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다. 크리슈머다. 그죠? 고객과의 아이디어. 그래서 크리슈머의 참여, 경영 참여는 소비자, 기업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관한 지식, 아이디어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얻는 추세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그래서 고객이 곧 생산자다. 프로슈머, 고객에게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뭡니까? 크리슈머다.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슈머다. 크리에이티브에서 크리슈머다. 자, 이것도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소비의 보편화다. 인터넷 발달로 가격의 비교 사이트 가격을 철저하게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비교 많이 하죠. 리뷰를 통해서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리뷰도 이제 믿을 게 못 되니까 이제 약발이 좀 덜 먹히죠. 소비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그래서 막 이제 생산자가 막 골라주는 대로 막 그죠? 이렇게 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소비자 결국 나중에 그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식의 개념은 뭐냐? 지식 경영과 함께 핵심 역량, 조직의 능력, 노하우 등과 같은 개념으로 지식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죠? 그래서 지식은 아까 복제가 좀 힘들다 했지 않습니까? 쉽게 복제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복제가 잘 안 되냐? 형식지, 그냥 문수로 낸 거는 복제가 되겠지만 암묵지, 직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더더욱 복제가 힘들겠죠. 자, 옥스퍼드 사전에 지식은 사건, 사물, 상황, 경험에 의해 알게 된 사실 또는 연구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폴라니는 우리는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 지식이 암묵지, 형식지의 상호전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은 직관, 이성,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됨을 의미한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얘가 나오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법, 자전거를 타는 법 이걸 이론상으로 암만 가르쳐도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온라인으로 암만 보고 배워도 막상 그 수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물에 들어가서 하고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 이론으로 잘 안 되죠.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 몸으로 또 체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는 직관으로 봤어요. 직관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모여서 그 데이터 속에 정보가 모이면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곧 머릿속에 들어가면 지혜로 발휘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개념은 자료고 그 자료가 정보가 되면 그 정보 속에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종이 한 장을 보면 수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맞죠?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로 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우리 신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 순간 지식이 되는 거고 지식을 통해서 많이 쌓이고 축적되면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입니다. 한 사례인데요. 자, 이걸 이제 사례가 우리 책에 나오는 암묵지의 형식지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 지식이 쌓이면 이 지혜가 나중에 다시 뭐로 발현됩니까? 이 암묵지가 다시 문서로 되면 형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누군가가 또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또 책을 써서 그 책을 누군가가 읽고 다시 그 지혜를 발휘하면 또 다시 이걸 또 토대로 또 책을 쓰면 또 누군가 그걸 읽고 다시 지혜를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아웃풋이죠. 누군가의 아웃풋이 누군가는 인풋이 되고 그 인풋이 쌓이고 축적되는 지식과 정보 속에 지식이 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 암묵지가 다시 말을 하거나 글로 쓰면 다시 형식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의 사례. 자, 유한 킴블리가 여러분 IMF 때 1987년 그죠? IMF 때 어땠습니까?
97년입니다. 97년, 98년에 IMF 때 탁 구조조정하고 대기업들도 다 직원들 잘라냈는데 이 유한 킴벌리 회사는 직원을 단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4일 일하고 일주일 동안 3일 일하시고 하루 교육받고 그 다음에 4일 근무하고 야간, 주 야간이네요. 4일 휴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 사이클을 돌리면서 월급도 좀 다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도 받고 휴일도 길죠. 4일, 3일 쉬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째째하게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4일씩 쉬어버린다니까요. 네, 이런 식의 어떤 근무 태도.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루 받는 거죠. 자, 이런 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아웃풋이 없다면, 인풋이 없었다면,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쉬면 그냥 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왜냐하면 다시 회사가 생산성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뭡니까? 순이익이 발생해서 또 직원들의 월급을 다시 정상화시킬 주는 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깎을 때 누군가 허리띠를 조정하면 어떤 대상이 아니라 다 같이 10% 20% 깎고 자기 월급에서 이분들 상관없이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고 이런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칭찬을 받죠.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꼽히기도 하고 평생학습 성과와 시장 점유율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의 이슈 자, 이때 난리 났었죠. 예. IMF 터지면서 그때 이제 단순히 일만 하는 근로자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생각하고 관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일만 부려먹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근데 막 회사에서 막 생산성만 올리려고 막 합리성만 일관성을 이렇게 막 단순 일을 반복해서 시키니까 지겹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업무 순환도 시키고 또 휴가도 보내주고 인센티브도 더 주고 또 뭡니까 힘들 때는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지식 근로자로 만들어준 개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이 성취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걸 더 배우고 더 성장하면 월급도 더 올라간다 또는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배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또 지식 근로자가 우리 양반 아까도 했지만 이 지식 근로자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또 나가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한 학습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사내에 교육을 시키고 또 때로는 사내 강사를 양성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초청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결국은 그건 단순 반복적인 신입 교육도 많으니까 아예 사내 강사를 양성시켜 주세요. 나중에는 사내 강사들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게 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식 근로자의 육성 전략. 자, 지식 근로자의 기초적 핵심 역량은 뭐냐? 학습 역량,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몰입. 이런 것을 키워야 진정한 지식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강의할 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회사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할 줄 내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옛날 버릇 또 나오죠. 예, 꾸벅꾸벅 졸고 또 딴짓하고 휴대폰 들고 또 공부 안 하는 그런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 주체가 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구축해서 팀 내 다양한 팀을 구축한다. 그래서 취미를 같이 하고 또 자기개발 스타트 모임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니 회사로서는 비용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주고 이걸 지원해주고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회사는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모임을 통해서 유대관계가 좋아지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단합도 잘 되고 회사의 생산성도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문구가 책을 읽는 직원이 많은 회사가 성공한다. 이러면서 책을 읽는 직원이 많은 회사가 성공하다. 첫째, 지금의 나와 달라지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여러분 책 많이 읽습니까? 책 읽기 싫어한다고요? 책이 진짜 공부인데요. 책이 진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를 쌓게 하는데요. 네.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책 배우는 거 그거 얼마 몇 건 안 돼요. 스스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랬죠? 울산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아니 하버드대학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를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어요? 1년에 책 전공책 빼고요. 전공책 빼고 여러분이 1년에 그냥 자기계발서 이런 책 만화책 이런 거 빼고요. 자기계발서 관련 책 여러분이 좀 도움되는 재테크책이든 한 자기계발서 도움이 되는 책 몇 권 읽어요. 통계가 대략 나왔는데요. 하버드 학생들이 몇 권 읽어요? 100권. 전공책 빼고. 그 다음에 서울대 학생이 30권 읽어요. 지방대는 몇 권일까요? 15권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지방대학이 15권이 안 된다면 내가 1년에 30권만 읽으면 서울대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은 울산대지만 출신은 서울대예요. 만약 하나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버드대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죠? 그만큼 책이 주는 저는 1년에 한 50권 이상은 읽습니다. 방학 때 제가 2달 동안 읽은 책이 한 25권 돼요. 50권 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책을 본 게 정말 많습니다. 100권 넘을걸요. 네. 작년에 읽은 책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해야 되겠네. 코로나 덕분에.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책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많이 무지하구나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많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다 배우고 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또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점해서 그 분야를 깊게 한번 파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얘기했나요? 네, 도요타도 얘기죠. T자형 인재상, 일반적인 상식과 자기만의 전문성 T자형 인재상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건 전공책은 여러분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만이 공부하는 여러분의 전문성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서를 통해서 지식 경력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사 아니 어느 장소 1인 창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습니다. 환영받아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 불안의 책을 읽거나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저자를 다르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외골수 이런 게 잘 없어요. 고집센 거 없습니다. 승진하기를 원하면 책을 읽어라. 똑똑한 사람 승진시킵니다. 잘난 척하는 책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부모님이 책 읽어라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 독후감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을 아주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항상 제 주변에 책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가든 어딜 가든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저는 책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책은 더 좋습니다. 유튜브는 요약이 나오지만 책은 원본이 나옵니다. 자, 지식 개첨. 자, 정보가 있고요. 정보는 뭡니까? 수동적이며 반영구적이다. 정보 관련성과 목적을 갖춘 자료가 정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정보는 시제품을 보았을 때 여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 맞죠? 정보 시제표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다. 맞죠?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런 정보가 나한테 노출돼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즉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깊이 있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미 그것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 속에 지식이 축적됐을 때 이해력도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이해력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의 개청에서 지식은 뭐냐? 능력,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이해력. 이랬을 때 이게 지식이다 라고 했네요. 이해 다 교집합인데, 자, 인지심리학에서는 지식을 지혜에 축적된 형태다. 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어진 현상을 이면을 이해하는 행위, 그 행위의 결과다. 결국은 우리가 정보 속에 그 정보를 속에 이해력 속에 내 능력을 통해서 그 지식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 뭐냐? 피터 드러커는 정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뭐다? 지식이다. 부가가치를 이끌어낸다. 좋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식은 정보를 만들어드리는 사람이 주체적인 것으로 가공하고 추적을 가공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에서 발현된 능동적. 그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의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식은 내면화된 정보의 정보 사용 능력을 더한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암묵지는 내면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식보다 더 한 단계의 개념이 지혜다. 지혜입니다. 그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죠. 자,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축적과 함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며 미래의 복잡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해안이나 식견이 형성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미래의 복잡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안.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는 거죠. 예지력. 많이 아는 사람은 뭐 제갈공명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지력이 있다는 걸 많이 배우다 보면 엘빈 토플러처럼 미래에 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박사학위가 5개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10개가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도 따기 힘든데.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점쟁이가 뭐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축적됨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거래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정보 시스템의 숫자를 통해 정보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지식을 제공한다. 맞죠? 자, 그래서 뭡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 이 차이를 특성, 범위, 매우 협소,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 범위 이상으로 확대 가능 이렇게 해놨네요. 자, 구체성, 이렇게 낮은 구체성, 통합된 구체성, 고도의 구상성. 자, 시간의 제약성 해당 없어. 어느 정도 시간 제약이 거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처음에는 암묵지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뭐가 됩니까? 문서로 되는 거죠. 그 문서가 된 그 지식을 누군가 습득하면 다시 쭉쭉쭉쭉쭉 누구한테는 암묵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쭉쭉 생성생성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게 누군가의 습득을 통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암묵지로 되는 겁니다.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바운더리가 없다는 거죠. 예, 어떤 토지나 이게 물질적인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 원천이 딱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이게 없잖아요. 어떤 게 융합되고 복합되어서 또는 마이너스 빠져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하나는 똑같습니다. 넣어주면 나온다는 겁니다. 예. 뭘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아웃풋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도둑놈 씹보고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인풋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아웃풋을 원하죠? 바로 지혜죠, 지혜. 지혜를 아웃풋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지혜를 글로 써서 여러분이 말로 하면 그게 형식지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유형은 형식지와 암묵지입니다. 그죠? 형식지, 언어로 표현되거나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습득된다,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또는 예로 책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게 형식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하우를 아예 그걸 문서화시키지도 않고 암묵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복제되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아예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 만드는 기술력입니다. 일본이 외침이 너무 심해서 자꾸 정보를 빼가지고 가니까 아예 고려 청자 만드는 그런 그 책자를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청자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묵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회사 내에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 공유하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또 그 공유된 아이템의 발원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죠? 제안서를 낸 사람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고 해야 계속해서 그런 아이템을 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컷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 내서 했더니 공은 전혀 관련이 없는 상사나 윗상사가 가져가면 정말 짜장지대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이디어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상호 윈윈입니다. 상호 윈윈. 회사도 잘 되고 고객 직원 내부 직원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월급도 올라가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승진의 기회는 그죠?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인센티브나 이거 보상은 정확하게 많이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이 회사에 머물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오로지 이윤만 생각하고 종업원의 어떤 복지나 어떤 월급은 뒷전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CEO는 나중에 한번 큰 코다칩니다. 직원들이 한 번에 10대명씩 막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딴 얘기는 회사 망하라는 겁니다. 맞죠? 자, 지식경영의 필요성입니다. 지식경영은 시장의 변화와 기업 간의 경쟁의 심화, 맞죠? 기술의 발전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내에서 앞서가야 되겠고 기술력은 필요로 하는데 직원들은 동참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직원들의 머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소스를 뽑아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운사이징 축소하는 거고 아웃소싱 외부로 주는 거고 경제적 부가가치 그죠? EVA 벤치마킹 보고 베끼는 거죠. 리엔지닝 새로운 구조 조정하는 거고 프로세스를 전체적 품질 관리 전체적인 품질 관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인적 자원과 무형 자산을 강화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관리된 거는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그냥 안 되면 다운사이징, 그냥 한마디로 축소하고 부서를 없애버리고 또 아웃소싱하고 그냥 외주로 줘버리고 우리는 그런 게 못 만드니까 그냥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이 무형,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 암묵지를 어떻게 했어요? 등한시해왔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직 문화가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도구라면 그 기업의 부가가치 높은 도구라면 조직 문화가 좋은 게 좋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많은 기술력은 빼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직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복제가 됩니까? 벤치마킹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형 자산인 거예요. 무형 자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무형 자산을 기업의 CEO가 안다면 그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인재가 있어요. 그 인재가 회사를 퇴사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인재가 여러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 자칫 잘못해서 서운하게 하면 다 데리고 나가서 회사 차립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의 물질적인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제, 산업 구조가 이제는 지식, 사회, 선제, 뭔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아는 만큼 똑똑해지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아이디어가 샘솟겠죠. 그래서 지식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넷스케이프, 야후의 어떤 등장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지식 경영을 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자, 보면 정보기술 발달, 인터넷 보급이죠. 정보통신기술 발달, 무형 자산이 이제 인식되게 되겠고 이걸 인식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비트코인,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닌 이 비트코인이 뭐 이제 오늘 또 좀 내렸던데요. 그때만 해도 7,200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무형 자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창조적 지식, 이 지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습 조직에 대한 반동으로 지식 경영이 등장했다. 그죠? 학습 조직 속에서 지식이 나오지. 배우지도 않는데 지식 경영을 발휘할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를 재무적인 자산 중심에서 자, 근본적인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재가 핵심 인재가 많고 그것도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수익을 많이 내는 또 누군가 CEO가 교체가 됐다.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것도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산도 자산이다. 조직 문화도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형이지만. 자, 지식 경영의 필요성. 지식 경영에서는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식 경영이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적 기회는 다음과 같다. 뭡니까? 조직의 정보를 획득, 분석, 그 정보를 데이터, 웨어, 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한마디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그 데이터를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중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응용하게 한다.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뭡니까 각자 개인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저장돼 있으면 공유가 안 됐죠. 근데 클라우드라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로 뭡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싱, 데이터 마이닝해서 공간에 이 정보를 같이 올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같이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내리기도 하고 또 자기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공유해가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며 조직 구성원이 인트라넷, 그룹웨어, 그죠? 그룹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결국은 정보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전반의 과거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이 바로 지혜죠. 지혜고 암흑지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이 해안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지식이 결국은 회사에서 공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CEO 입장에서는 자 스피드, 민첩성, 안전성을 향상시켜 업무를 수행케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웹 2.0 시대 지식 경영 볼까요? 지식은 힘이고 조직 경쟁력은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똑똑한 직원 한 사람이 삼성 이건희에 담당했어요. 똑똑한 직원 한 명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델성 식품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석박사 다 보냈지 않습니까?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고 자 창조적인 지식에 기반해 지식 경영이 역시 창조형이다. 자 지식 경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기업은 성장을 창출하는 축적된 지식,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이 필요하다. 글로벌 역량. 결국은 창조성은 기업 내부 지식, 외부 지식을 결합해서 창조적인 지식을 찾아낼 때 관련되는 혁신이란 결과물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외부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잘 결합해서 결국 그 회사가 좀 더 업무 생산성이 좋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적 부가가치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소비자들을 인기를 누리는 그런 회사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혁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영이 뭐냐? 조직의 이질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관리하여 조직 경쟁력을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지식의 진화 어떻게 됐습니까? 도입 뒤에는 생성 지식, 두 번째는 성장 뒤에는 공유 지식,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공유가 되면서 창조형 지식, 나중에는 그걸 회사의 비전으로 비전형 지식, 그 전략으로 쓰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생성된 지식이지만 그 생성된 지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죠. 생성된 지식이 서로 공유되고, 그죠? 그 공유된 지식이 아이디어로 되어서, 그 아이디어가 결국 채택되면 그 회사의 전략 비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 지식 공유, 그 다음에 이 정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산업으로. 그래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생성 시기인 거죠.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이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일일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찾았습니다. 그죠? 온라인 전자 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 도서관을 그죠?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도서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식 경제 여기까지 하고 자, 7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